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반토막으로 낮췄습니다. 0.8%. 그만큼 경제 상황이 빠른 속도로 나빠진다는 거죠. KDI는 한은에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요청한 반면 재정 지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저앉은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울 해법은 없는지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경제 성장률 기관들이 다 낮추고는 있는데 KDI도 동참했네요. 1.6%에서 0.8%입니다. 이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0.8%. 장재철 대표님, KDI 경제 전망 하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절반 수준이던데요. 예, 지난 4월 달에 그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당초 2.0에서 1.0으로 내렸을 때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보통 경제 전망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재부랑 또 공공기관들 다 이제 면담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소폭 인하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1.6에서 0.8%까지 반으로 낮춘 거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티나 JP모건, 골드만삭스, 해외 IB들이 0% 전망하는 거는 뭐 최근에 지표가 나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 추경도 있고 또 한은이 금리를 또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책적인 또 업사이드가 있는데 0.8%까지 내렸다는 것은 좀 충격이었고 제 생각에 아무래도 우리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 그래서 첫 시작을 낮게 시작하면 절편이 낮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연간 성장률이 부진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0.8%로 낮춘 거에는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구나. 이거를 좀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다. 김태봉 교수님, 그러면 김태봉 교수님도 비슷하게 하향을 예상을 했겠지만 이 정도리라고는 최초로 예상한 분이 없는데 어떤 이유로 KDI는 왜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지금 KDI가 제시한 게. 일단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지난 2월에 발표했던 1.6%는 아마도 IMF가 전망했던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를 기준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IMF가 지난 4월 22일에 새롭게 수정해서 내놓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 포인트를 낮춘 2.8%였습니다. 근데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사실상 거기에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출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되는 그런 일단 전망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데 그게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효과로 인해서 아마 낮춰지는 것은 이제 예상이 됐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0.8%까지 낮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망제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앞자리 숫자를 좀 중요시하거든요. 앞에 숫자가 1이냐, 2냐, 0%대냐. 왜냐하면 0.8과 0.9는 뭐 별로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0.9와 1.0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느낌상으로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 이하로 이제 낮췄다라는 것은 다분히 이제 정책적인 어떤 완화적인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자 그런 숫자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0%대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적인 뭔가 메시지를 좀 보내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 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근데 혹시 어떻게 이게 관세 전쟁의 여파를 이번 KDI 전망에 제대로 반영을 했을까요? 이번에 전망 자료를 보니까 미중 간의 무역 관세 협상을 통해서 30%로 관세를 낮췄잖아요. 그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망했을 때는 관세 상호 관세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30%로 낮추는 것까지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 자체도 트럼프의 관세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 이전 전망에서 완전히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관세 효과가 다시 또 이제 우리 대외 부분에 반영이 되면 예. 제일 먼저 충격받는 게 수출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정 전망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예. 기존에 뭐 0% 내외의 그런 어떤 수출 증가였다면 지금 마이너스 통관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마이너스 4% 이상 주는 거로 전망을 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요번에 그 관세로 인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부분이 0.5%포인트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앞에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내수 부분에서의 그 성장 그 하향 조정폭은 0.3%포인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대부분이 소비가 둔화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건설 경기가 상반기에 지난번 전망보다 약 한 2배 가까이 수축이 되는 거로 전망을 했습니다. 산업 부분으로는 지금 건설이 아주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도 이전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을 했고 투자 부분도 건설 투자에서 1분기가 굉장히 상반기가 안 좋은 거로 했기 때문에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성장률 0.8%포인트 낮추는데 거의 0.3%포인트가 소비와 건설 투자 부분에서 수출 성장률을 낮춘 거고 관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외 부분에서 수출 증가율이 4% 이상 감소하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KDI는 또 물가라든지 고용 이런 부분도 좀 전망치를 내놨잖아요. 고용도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한 거죠? 어떻게 지금 예상을 했나요? 예, 그 고용 부분도 이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그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 관세 효과로 인한 수출 뭐 증가율의 전망, 경제 예. 성장률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각 기관에서 전망하는 편차들이 매우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IM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에서 2.8로 낮췄는데 이제 월드뱅크의 경우는 2.7, 그다음에 OECD는 3.1, 예.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협상의 과정에 따라서 이런 경제 성장률의 전망이 시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기관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예. 지금 KDI가 전제로 삼고 있는 기본적인 이것이 가장 비관적으로 나온 어떤 시나리오에 그 IMF 전망 수치를 기반으로 전망이 된 거여서 그만큼 좀 더 비관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협상 과정에서 뭔가 관세에 대한 어떤 장벽이 좀 그래도 좀 낮춰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반영한다면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0.8%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상호 관세가 유예된 상태인데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좀 잘 돼서 뭔가 좀 낮아지고 그게 오래 간다면 조금 지금보다 나아질 여지는 좀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KDI의 물가 전망. 물론 이제 금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어떻게 지금 전망을 했습니까?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는 2%인데요. 2%보다 못 미치게 전망한 겁니다. 그렇죠. 올해와 내년도 전부 다 1.7 헤드라인 기준으로 1.7, 2.8 정도로 보고 있고 가장 큰 게 앞부분에 전망의 전제 부분에서 국제 유가가 작년에 80불 정도 했다 그러면 올해 한 70달러, 예. 내년에는 조금 더 내려가는 거로 이제 제가 한번 보고 와가지고 네. 더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제 유가가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이제 뭐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로부터의 확장적인 예. 그 돈을 더 많이 쓰거나 금리를 내리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2023년부터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치가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하는 뭐 2% 아니면 1.9%를 하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경제 액티비티 자체, 활동 자체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뭐 관세다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은 네. 물가의 하락 요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여러 관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전망에서 좀 물가에서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KDI 경제 전망도 있지만 한국은행도 이달 29일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낮출지 안 할지 결정을 하면서 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텐데 올해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지금 현재는 1.5%잖아요. 한국은행도 이렇게 KDI처럼 많이 낮출 거로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혹시? 근데 이제 금리 아마 한국은행 입장은 사실 KDI에서 주문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조금 더 감안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KDI가 보는 비관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보다는 소폭 이제 조금 높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들고요. 실제로도 뭐 그런 시나리오도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은행 이렇게 성장 전망치를 절반으로 낮추면서 이제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정확하게 주문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KDI는? 통화 정책의 기조 자체를 좀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려는 얘기는 지금보다는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려라. 주문을 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고 또 하향 조정을 했고 물가 압력은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를 하회하고 있으니까 네. 뭐 KDI가 만약에 정책 제언을 한다고 하면 뭐 행정부 쪽의 연구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여지가 많으니까 금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정책 면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를 GDP의 3.3%, 3.3%면은 지금 18.3조 추경을 반영한 숫자거든요. 예. 그 이전이 GDP의 2.8%였으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반영한 경제 성장률이 0.8%고 여기서 더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 이슈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화나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나중에 돈 쓸 일이 많으니까. 그런 면을 고민한다고 그러면 재정 정책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통화 정책을 해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요? 저는 김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화 정책을 쓸 때 통화 정책에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만약에 적극적으로 금리를 지금 내린다면. 내린다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 가계부채, 부동산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가계빚. 네. 예, 금융불안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 지난달에 금리를 안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이슈였잖아요. 네, 환율. 예. 근데 금리를 25bp, 뭐 50bp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외환시장이 기조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외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가계부채 이슈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 KDI의 통화 정책 여지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한 반면 한국은행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이 정책 금리 인하를 두고 KDI 하느니 좀 뭐라 그럴까 갈등 부딪힌다 충돌 이런 좀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KDI죠? 물론 뭐 남의 싸움 구경하는 게 가장 재밌는 일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금리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여력이 많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면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예,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거의 저희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이제 다시 긴축 모드로 이제 전환했던 인상기 시점에서 보면 그게 한 21년, 22년 금방인데 예. 그때 당시만 해도 환율이 1,100원대였습니다.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인상의 속도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우리나라 한국은행보다 미국의 연준이 훨씬 빨랐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게 장기적으로 이제 정상인데 물론 단기적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전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누중된 효과가 사실 알게 모르게 환율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게 1,1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 현재 1,400원을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단순히
지난 뭐 우리나라 대내적인 어떤 정치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뭐 1,400원에서 1,450원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1,100원대에서 1,400원까지 간 거는 순전히 그 기준금리의 어떤 기준금리 차이가 미국과 있고요. 우리의,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저는 이제 남아 있는 총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금리 인하 총알의 개수죠. 그런 총알의 개수가 미국보다는 여력이 훨씬 적은 거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자본 유출이라든지 환율의 불안함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하에 여러 대외 여건이 있는 하에서 금리를 쉽게 인하를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워낙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하 기조로 갈 것은 맞는데 그 속도에 대한 이제 얘기와 그 논쟁이 있을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네, KDI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지금 요구를 했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외환 시장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우리 김 교수처럼 외환 시장의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그래서 달러당 1,400원대가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쉽사리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지 않겠나 속도가 빠르기 어렵다는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지금 국회가 지난번에 13조 8천억 원 필수 추경을 통과시켜서 지금 이제 집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규모가 너무 적다. 훨씬 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만약에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규모 추경이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지금 미리 나오고 있는데요. KDI 제언도로라면 추경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상황이. 예, 뭐 제일 걱정하는 게 고령화 이슈 있고 국민연금 뭐 고갈 이슈 여러 가지 때문에 향후에 정부 재정 쓰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뭐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던 부분에는 분명히 상당히 과감한 재정 지출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도 재정 건전성 이슈를 완전히 도외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감세법을 하면서도 계속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써야 될지 뭐 우리가 그 정부 효율부 정부 앨런 머스크가 나온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슈가 같이 가고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통화 정책에는 뭐 작년 말부터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KDI가 전망한 대로 만약에 0.8% 1% 이하의 성장세를 보인다고 하면 경제에 더 빨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필수 추경이 뭐 소상공인 아니면 한계 뭐 취약계층, 또 산불 대책, 산불 대책도 있고 또 AI 관련된 그것도 있지만 만약에 신정부 들어와서 추경이 있을 거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나 성장의 어떤 그 모멘텀을 올려줄 수 있는 산업 정책이나 아니면 R&D 관련된 그런 쪽에 투자를 좀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는 한 30조 정도는 나와야지만 그래도 추가로 추경이 30조. 아니 전체 올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15조에서 15조 정도? 16조 정도 더 되면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1%대 지금 저는 한 1.1 정도 보고 있는데 1%대 중반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KDI가 올해 성장률은 0.8로 했는데 이게 단기적인 경기 하락이나 침체가 아니라 뭐 장기적이고 구조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그동안 좀 해왔잖아요. 우리 김 교수님 그렇다면 내년 2026년 성장률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늘 묘사를 할 때 굉장히 빠른 성장 그런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측면에서 또 빠르게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망하는 사람 또 정책 제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추세적인 어떤 하락에 의한 하락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경기 변동상에서 하락인지의 구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굉장히 찾기 어렵고 당연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올해는 그런 침체의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정확히 몇 % 된다고는 이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추세적으로 어떤 잠재 성장률의 하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 단순히 대외적인 뭐 관세 장벽이라든지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빠르게 잃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관측이 되는 것 같고 그와 맞물려서 우리나라 산업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지 또 쉽게 고용을 못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된 구조 개혁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DI 전망 자료에도 보면 그런 구조와 관련돼서 조금 더 깊게 길게 쓰기를 기대했는데 뭐 간략하게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노동시장의 유연성 뭐 그런 거는 제언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포함해서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뭐 금융 혁신이라든지 또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규제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인지 규제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고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성장률 하락이 뭐 단기적인 현상이라면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안 좋아져서 단기적인 현상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제 이런 우려를 한 건데요. 얘기한 대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 구조 개혁 이게 시급한데 지금 뭐 고용 시장, 경직적인 고용 시장을 바꿔달라는 그런 KDI 제언이 있었습니다만 규제를 또 너무나 많은 규제로 기업들이 좀 성장 탄력을 얻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조금 알고 있는 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KDI가 전망을 하면서 세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한 이슈를 했고 맨 마지막 부분이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구조 개혁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구조 개혁이라는 이슈가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 IMF 되고 난 다음부터 그전에는 산업 정책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망가진 산업 구조를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 노동시장 이슈도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조개혁은 나라가 한번 망하든지 어떤 충격이 있어야지 또 한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는 교수님이 상당히 중요한 건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더 글로벌하게 나온 게 각 나라들의 산업 정책이에요. 산업 정책이 더 중요해진다. 어떻게 자기네 나라 안에다 제조업과 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AI 쪽에 뭐 200조를 투자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랑 경제 시스템이 틀리긴 하지만은 우리도 그러한 어떤 펀드라든지 정부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그러니까 기초 연구부터 산업화 또 상품 나가는 데까지 전체 스펙트럼에서 그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바로 AI 관련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휴머노이드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주말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까 뭐 산업 현장에는 이제 거의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테슬라 옵티머스 얘기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제조업과 또 안에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서 더 발전해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대책들이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 여유 자금을 그런 데다 더 쓰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재정의 그 재정 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돈 100원 쓰면 효과 얼마큼 나느냐.
지금 쓸 때는 만약에 뭐 그냥 경상 지출해버리면 네. 0.2, 0.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원 쓰면 20원, 30원 되는데 이렇게 R&D나 투자 쪽으로 쓰게 되면 거의 80원, 뭐 70원 정도 나온다는 분석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산업 정책이 좀 글로벌하게 산업 정책의 중요성이 많은데 우리도 AI 같은 신산업에 조금 적극적인 네. 투자를 해서 뭔가 산업의 동력을 얻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태훈 교수님께는 이 추경 문제는 이제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강하게 할 것 같은데 이제 KDI는 조심하라. 우리 장재철 박사께서는 한 15조 전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내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DI는 좀 신중. 뭐 기본적으로 액수를 조금 늘려서 추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또 되게 정권 교체 그 초기에는 이제 뭐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해서 통화 정책도 조금 이제 완화적으로 가고 재정 정책도 뭐 좀 늘리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개의 경우는 이제 파퓰리즘적인 어떤 정책에 의거해서 예. 그런 경상지출 쪽에 주로 집중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전문가들 입장의 눈에서 보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또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또 네.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검토해보고 네.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 KDI의 올해 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 0.8%. 과연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